exciting run and slots the ball home. Look at this pace. They're all frightened to touch it in case he goes over. What a run! What a player! Wonderful, wonderful goal. Joy to watch.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축구의 경기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드리블, 그 다음에 헤딩, 골키핑, 차징, 태클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축구 이론 수업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가볍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내용이 바로 드리블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드리블은 발을 이용해서 공을 다루면서 이동하거나 또는 상대 선수, 수비 선수를 따돌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웃사이드로 하는 드리블, 인사이드로 하는 드리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왼쪽에 있는 장면은 발의 아웃사이드, 바깥쪽 면을 이용해서 공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인사이드, 발의 안쪽 면을 이용해서 공을 드리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블 연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발을 이용해서 좀 공을 만지작 거리면서 좀 발을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발의 안쪽과 바깥쪽을 이용해서 좀 공을 좀 다룰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리블로 방향 전환을 할 경우에는 발 가까이에 공을 붙인 채 부드럽게 짧게 차고 페인팅 동작을 적절히 사용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빨간색 옷 입은 친구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지금 왼발로 공을 잡고 있는데 공을 뒤쪽으로 빼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블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면서 관련된 과학적 원리가 있었죠. 바로 심리적 불응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반응하고 지각하고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된 반응을 실행하는 단계의 어떤 지각 과정을 느끼는데 심리적 불응기란 상대방의 두 번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다시 쉽게 말하면 공격 선수가 오른쪽으로 1차 페인팅 동작을 하고 2차로 왼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드리블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수비수 입장에서는 1차의 자극,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상대 공격수가 드리블하는 모습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근데 두 번째 2차 자극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 2차 자극에는 좀 뒤늦게 반응을 하는 심리적으로 불응하는 현상이 나와서 공격수 입장에서는 페인팅 동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칠 수 있는 거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항상 그 페인팅 동작을 염두에 두고 수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불응기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차 자극과 2차 자극, 다시 말하면 페인팅의 간격이 너무나 순간적으로 이뤄지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온 반응에만 그 페인팅 동작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동작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심리적 불응기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차 자극과 2차 자극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하기보다는 약간의 시간 텀을 두고 하는 것이 상대 선수로 하여금 좀 이렇게 수비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리블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발 가까이에 이렇게 부드럽게 찬다고 했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지금 말한 페인팅 동작에 의한 방향 전환입니다. 몸을 어느 한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왼쪽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헛다리 짚기, 공은 놔두고 다리만 이렇게 공 주변을 이렇게 짚으면서 몸의 어떤 방향을
좌측,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선수로 하여금 수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내용들 모두 심리적 구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딩은 공을 머리로 튕겨내는 기술인데요. 머리라고 해서 머리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마를 씁니다. 이마. 사진에서도 보면 이 선수가 끝까지 공을 쳐다보고 있는 아주 매서운 시선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 이마를 가지고 공을 터치해서 튕겨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스탠딩 헤딩, 그 다음에 점프하는 점프 헤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헤딩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중에 떠서 공을 보고 착지할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고요. 공이 떨어지는 그 지점을 잘 예측해서 빨리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프 헤딩은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된 경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골키핑인데요. 골키퍼가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공을 펀칭하는 기술, 그 다음에 옆으로 오는 공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다이빙을 하면서 공을 잡는 기술, 그 다음에 자기 정면으로 오는 공은 한쪽 다리를 굽혀서 공이 빠지지 않게 하는 공을 잡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높이 뜬 공을 잡는 기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공을 잡고 나서 반드시 자기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공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징입니다. 차징은 정당한 몸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상대 선수와 어깨를 이용해서 몸을 부딪히는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이 공을 뺏기 위해서 상대 선수의 몸보다 앞쪽으로 자기의 팔을 내고 몸을 상대 선수에게 기대서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한 다음에 이 공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차징이라고 했고요. 이 차징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푸싱으로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울, 반칙을 범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태클입니다. 태클은 상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을 순간적으로 뺏는 기술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슬라이딩 태클, 주로 이제 뭐 서로 맞은편에서 정면으로 향할 때 슬라이딩 태클 할 수도 있고 뒤쫓아가서 옆쪽에서 공을 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태클을 하는 선수는 반드시 공을 터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공을 터치하지 못하고 상대 선수의 다리를 건다거나 하는 행위는 반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은 스탠딩 태클이라고 해서 드리블하는 상대 선수의 길목을 잘 차단해서 공을 가로채는, 뺏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 공격수가 어디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움직임에 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태클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태클 같은 경우에는 태클하는 선수와 태클 당하는 선수 모두 부상을 당할 큰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우리 학교 같이 잔디나 인조잔디 구장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학교 같이 뭐 운동장이 흙이나 모래로 돼 있으면 태클을 하다 보면 심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클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구의 경기 기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 축구의 경기 전술, 공격할 때의 전술, 수비할 때의 전술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경기에 집중한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꼭 관중들을 의식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의 멋진 플레이를 내가 평상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여학생 또는 남학생이 봐주지 않을까 하는, 또는 응원단들에서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져 나오면 그걸 또 의식해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운동 경기를 할 때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혼자 신나서 막 경기에 집중 못하고 그럴 때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경기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업을 할 때, 체육 수업을 할 때 또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다 그런 활동이 끝났으면 사용한 용기 구두는 같이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축구 시합, 농구 시합을 하다 보면 팀을 구분하기 위해서 팀조끼를 나눠줘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팀조끼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놔두고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상대 선수와 악수하고 심판에게 감사 인사 표하고 관중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착용했던 그 팀조끼라든지 운동 용기구는 함께 꼭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이 보호대 보호 장비 착용하기, 이거 오타가 났네요. 보호 강비가 아니라 보호 장비입니다. 네. 축구할 때는 정강이 보호대라는 것을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지금은 K리그로 돌아왔지만 얼마 전까지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이청용 선수도 상대 선수 태클에 이 정강이 뼈가 골절된 부상을 입었었죠.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정강이 보호대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고 물론 이청용 선수도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을 했죠. 하지만 상대 선수의 워낙 거친 태클 때문에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부상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에 집중하고 사용했던 용기구는 함께 정리하고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는 이런 태도를 갖추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본문 내용인데요. 축구는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팀 승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격수는 상대팀 영역을 침범하여 공격할 공간을 만들어 골을 성공시켜야 하고 수비수는 같은 팀 영역에 침투한 공격수가 공격할 공간을 최대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공격 전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기술, 정확한 슛 능력은 골을 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기술에 의한 공격 전술입니다. 드리블 돌파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A 선수는 드리블로 B,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지만 B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C 선수가 이동하는데 돌파한 후에 이렇게 노마크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이런 전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공격 선수를 좀 더 크게 편집했고 수비하는 선수를 좀 작게 편집을 했는데 얼핏 보면은 지금 막 거인이랑 그냥 일반 사람이 경기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 기술에 의한 공격 전술은 드리블 돌파에 의한 공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슛에 의한 공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거리 슛이 가능한 거리에서 수비수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슛을 해서 득점 기회를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주로 공격력이 강한 팀, 반대로 말하면 공격력이 약한 팀이 상대 팀을 막아내기 위해서 수비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수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널티 에어리어, 페널티 박스 주변에 많은 수의 선수들의 수비수를 집중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골대에서 좀 먼 공간에는 수비수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중거리 슛 또는 중장거리 슛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이런 기술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수비팀에서는 상대 공격팀의 특정 선수가 슈팅이 좋은 선수가 공을 잡으면 아무래도 그 슈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비를 뒤쪽에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공격수는 슈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수비수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그 뒷공간을 다른 공격 선수들이 침투해서 패스로 연결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블로 공격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같이 대부분 패스라든지 또는 중장거리 슛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축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축구 경기는 수비, 중앙, 공격의 위치에서 선수를 몇 명씩 배치하느냐에 따라 경기 전략이 달라지는데 이를 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포메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포메이션은 수비팀에서 또는 공격팀에서 우리 팀 선수들을 몇 명씩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포메이션, 대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스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팀의 능력, 특성, 상대팀의 전술 등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가 주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시스템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4-4-2라고 해서 양 측면에 2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하고 중앙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1명과 수비형 미드필더 1명 배치, 공격과 수비의 안정을 꾀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골키퍼를 제외한 수비수 4명, 중간 미드필더 4명, 그 다음에 공격수 2명을 배치하는 방법을 4-4-2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3-3은 4명의 수비수, 그 다음에 3명의 미드필더, 그 다음에 3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 공격 시스템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공격과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 중점을 둔 포메이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2라고 해서 수비수는 3명, 미드필더를 5명 배치하고 공격수를 2명을 배치해서 미드필더를 많이 배치해서 자기 코트의 중앙 지역을 최대한 강화시킨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골키퍼를 제외한 수비수 하나, 둘, 3명,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하나, 둘, 셋, 넷, 5명, 그리고 공격수가 2명 이렇게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가운데 5명의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는 수비 상황에서는 수비에도 치중을 해줘야 하고 공격 상황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이 양쪽 사이드 끝에 있는 미드필더들은 공격할 때 같이 양쪽 날개 쪽을 돌파하는 그런 전술을 쓸 때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4-4-2, 4-3-3 시스템, 3-5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기 순서인데요. 응원의 심리적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 초반에 경기에 집중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꼭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누군가 응원석에서 나의 이름을 외쳐주고 나를 응원해주면 거기에 너무 흥에 취해서 열심히 플레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수하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응원이 어떠한 심리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에 관중의 응원은 심리적 자신감을 주어 선수가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선수들은 관중이 없을 때보다 관중이 있는 경기장에서 더 힘이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선수가 이를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여기면 오히려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친구들은 누군가 날 응원해주면 거기에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플레이를 하고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가 자기를 응원해주면 평상시에 좀 수줍음이 많거나 하는 친구들은 그걸 더 의식해서 위축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면 좋은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불안이 나타날 때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흔히들 이제 큰 시험을 앞두거나 큰 대회를 앞두거나 했을 때 좀 불안감을 느끼죠. 그럴 때 불안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심장박동이 좀 빨라지고 좀 호흡이 가빠라지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손에 땀이 난다거나 그런 건 잘 없지만 아무튼 좀 그럴 때 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자기의 성공 경험을 자꾸 떠올려 본다든지 내가 어떤 과제 수행을 했을 때, 과거에 어떤 과제 수행을 했을 때 잘했던 기억들을 자꾸 떠올린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에서 우리 김상영 선수였나요? 펜싱 선수가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는데
잠깐 쉬는 시간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꾸준히 자기 속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결승전에서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는데 역전 우승해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 나만의 좀 불안을 떨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전술인데요. 아까는 우리가 드리블에 의한 전술, 그 다음에 중거리 슛에 의한 전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패스에 의한 전술이 있습니다. 자, 먼저 2대1 패스에 의한 공격법인데요. 2대1 패스라는 것은 두 명과 한 명이 패스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패스를 말합니다. 여기 A 선수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고요. A 선수가 B 선수에게 먼저 패스를 하고 앞에 있는 수비수를 따돌리고 중앙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이 B 선수는 다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해서 득점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2대1이라고 하면 공격수가 2명, 수비수가 1명일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가장 많이 하는 사용이기도 합니다. A 자리에 있던 선수는 패스를 주고 자기 앞에 있는 수비수를 따돌리고 그 공격 지점으로 침투해 가면 B 선수는 다시 패스를 리턴해줘서 A 선수는 그 공을 받아서 골로 득점을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 패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선수가 B 선수에게 패스할 때 이 C 선수는 슛이 가능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한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제 3명의 공격수끼리 패스를 주고받는 기술인데요. 공은 지금 여기 A 선수의 위치에 있지만 B 선수에게 공이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B 선수를 맡고 있거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B 선수에게 집중을 하죠. 이때 두 사람과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한 명의 새로운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지금 B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비수들을 따돌려서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이 B 선수는 그 침투해온 선수에게 패스 연결을 해서 득점으로 골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공격 패턴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2명의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수비수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등번호 7번이 적혀 있는 이 선수가 패스를 잘 받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잘 받기 위해서 이 7번 선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 선수,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수비 선수와 또 공을 받을 선수가 모두 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다리 사이로 패스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7번 선수가 이 수비수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패스하기 편한 그런 위치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공을 뺏기지 않게 잘 지켜야 되겠지만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는 자기가 패스를 잘 받기 위한 자리로 위치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번 선수가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패스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나중에 너 왜 나한테 패스 안 해? 맨날 이런 소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격 선수는 우리 팀 선수가 자기에게 패스하기 좋은 위치를 빨리 찾아가서 들어가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을 가진 선수도 바로 패스를 하면 수비 선수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임 동작, 페인팅 같은 동작을 좀 한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해서 패스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 플레이에 의한 공격 전술이 나와 있는데요. 세트 플레이는 미리 약속된 플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페널티 박스 오른쪽 어느 부분에서 만약에 프리킥 상황이 되면 우리가 1번 작전은 누가 어떻게 돌아가고 2번 작전은 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프리킥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코너킥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손을 한 손을 들면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양손을 들면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이렇게 좀 사인을 줘서 미리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을 세트 플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먼저 이제 프리킥에 의한 공격법인데요. 다양한 킥을 이용해서 슛을 할 수 있고요. 골대에 가까운 동료가 공격할 수 있도록 패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골대가 오른쪽에 있고요. 선수가 지금 오른발잡이로 차고 있는데 만약에 왼발잡이 선수가 찬다면 왼발 인프런트 킥으로 차서 가마차기를 해서 직접 골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림처럼 오른발잡이 선수가 공을 찬다면 자기 공격수 팀이 헤딩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또는 돌아가는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골 앞으로 높이 띄워줘서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 밑에 그림에 보면 코너킥 상황입니다. 지금 골 오른쪽 코너에서 지금 코너킥 패스를 하는데 주로 바깥쪽에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비수와 같이 골 앞에 있는 자기 팀 선수가 헤딩할 수 있게 공중으로 띄워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사전에 좀 우리 팀이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경기 상황에서 이제 그런 플레이, 약속된 장면들이 연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팀의 선수들은 이렇게 약속된 세트 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요. 하지만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연습한 대로 나오지 않을 확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킥 세트 플레이에 의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룰 마지막 내용인데요. 수비 전술인데 먼저 다른 내용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중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다툼, 심판 판정 불복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회 개최 전에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에 관한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시합 전에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간단한 안내 교육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심판들이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1분간 퇴장, 2분간 퇴장 등 다른 종목에서 실시하는 일정 시간 퇴장 페널티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퇴장하는 이런 규칙은 없어요. 주로 한 번 경고를 받고 두 번 경고를 받으면 아예 그 경기에서 퇴장당하는데 핸드볼이라는 경기에서는 좀 심한 파울을 하거나 하게 되면 2분간 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 있다가 2분간 경기장 밖에 나가 있다가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기장 코트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얼마든지 우리 학교 대회를 한다고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유니폼에 팀 이름을 앞쪽에, 선수 이름을 뒤쪽에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라는 말처럼 개인보다 팀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단합할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니폼의 앞쪽에는 이제 팀의 이름을 그 다음 뒤쪽에는 선수의 이름을 넣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따라서 우리는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 협동, 단결, 책임, 페어플레이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비 전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기술이고 좋은 수비를 위해서는 수비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적절한 수비 전술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수비 전술은 수비 간의 도움과 협력이 중요하므로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 수비를 해야 한다. 공격팀의 특성에 따라 대인 방어와 지역 방어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인 방어라는 것은 1대1 방어를 말하고요. 지역 방어라는 것은 우리 팀의 수비진들이 어떠한 대형을 갖추고 어떤 특정 지역을 함께 방어하는 것을 지역 방어다라고 합니다. 공을 가진 공격수에 대한 수비입니다. 공을 가진 공격수가 쉽게 드리블, 패스, 슛을 할 수 없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 공격수가 가지고 있는 공을 빼앗으려고 너무 가깝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 선수가 수비수를 오히려 쉽게 따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수하고의 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공격 선수고요. 이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수비 선수인데, 수비 선수는 공격수의 공과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자세를 낮춰서 어느 쪽이든 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을 가지지 않은 공격수에 대한 수비를 할 때에는 그 상대 선수가 본인이 패스를 받기 위해서 빈 공간으로 돌아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가 언제든지 내 뒤쪽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선수를 끝까지 마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선수를 놓쳤다 하면 내 동료 선수에게 수비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빨리 신호를 줘서 협력하는 수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격 지연에 의한 수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비수는 패스의 각도를 줄이며, 지금 여기 1번이라고 적혀 있는 하얀색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가운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의 각도를 줄여서 이 2번 선수가 패스할 수 있는 각도를 최대한 줄여서 공을 가진 공격수와 패스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파악해서 다른 공격수에게 공을 연결시켜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비수는 어느 한쪽으로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도 패스가 갈 수 있다. 그러니 내 주변에 패스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 또는 위치를 좀 판단해서 좀 패스를 상대 공격수가 패스하기 어렵게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단력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겠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민첩성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체력과 기술들을 요하는 수비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으로 몰아낸 수비법이다라고 해서 공격수가 동료에게 패스하지 못하도록 패스 경로를 차단하면서 점차 공을 가진 공격수를 사이드라인 쪽으로 몰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이제 수비수고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공격수인데요. 공격수가 동료에게 패스하지 못하게 사전에 공을 받을 만한 사람 가까이 붙어서 패스하지 못하게 좀 차단을 하고, 이 페널티 라인 박스 바깥쪽으로 좀 밀어낼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몰아내는 수비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지역을 수비하는 방법인데요. 공이 위험 지역으로 투입되면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을 좁혀 수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수비수인데, 지금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는 이 조그만하게 보이는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이 페널티 아크 앞으로 패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비가 뚫리게 되면 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점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얼른 우리 수비수들이 협력해서 이 위험한 지역을 여러 명이 2명 또는 3명이서 압박해서 수비하면 공격수 입장에서는 이제 플레이를 펼쳐나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 지역을 또 수비할 때는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수비수들이 모여줘서 그 공간을 좁혀서 수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축구의 수비 전략, 그 다음에 앞서 공격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까지 해서 축구와 관련된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는 우리 배드민턴 수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지도해 주실 체육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축구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시범과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